마두로가 그의 궁전에서 체포된 순간은 워싱턴에게는 작전의 성공일 수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는 30년 악몽에서 깨어난 첫 아침이었다. 우리는 약 20년 동안 독재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대답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수년간의 굶주림을 겪고 자녀들의 미래를 버스표에 담아온 수백만 명이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갱단, 그리고 가장 부유한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축하와 기쁨의 외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될 주제이고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지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할 때는 예외입니다. 오늘은 단지 독재자가 전복된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드가 다시 섞이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키이우에서 타이베이까지,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전 세계에 다양한 어두운 지진파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거리를 살펴봅시다. 세계는 마두로가 헬리콥터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수년간 다른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느린 몰락을.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인들이 오직 석유와 그들의 부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량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동차에 휘발유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바람에 날려가는 무가치한 지폐들을 기억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이 경제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지워버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축하의 이면에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아라과 열차와 같은 폭력적인 갱단에게 거리의 통제권을 사실상 넘겨주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감옥에서 운영되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칠레에서 뉴욕까지 넓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마이애미, 그리고 카라카스의 군중들은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트라우마적 해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800만 명,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이 정권과 그 갱단들 때문에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응은 서구의 안락한 환경에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거리에서 바이럴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독재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설교하지 마세요. 너희는 입 다물고 우리가 말할 거야. 사실 중국인들은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두로의 몰락을 비밀리에 축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억압적인 정권의 운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메시지였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군을 봤을 때 그들은 점령군이 아니라 동네 무장 갱단을 청소할 청소부로 보았습니다. 국민과 지도자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하지만 지도자들은 주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륙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건너 큰 곰, 즉 러시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약하다. 왜 모스크바는 침묵하고 있는가? 수년간 모스크바는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거점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그 거점이 무너졌을 때 푸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종이를 발표하는 것뿐이었다. PPR 글로벌 전략 분석가들은 푸틴이 이 상황을 법적 비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잠을 설치고 있는 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수도 키예프와 타이베이다. 논리는 이렇다. 미국이 4시간 만에 한 나라를 침공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러시아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병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움직임은 러시아의 안전지대 논리를 의도치 않게 정당화했을 수 있지만 키예프의 대피소에서는 씁쓸한 진실이 울려 퍼집니다. 젤렌스키가 3년 동안 장거리 무기를 간청하는 동안 미국은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카라카스의 정권을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키예프의 호스토멜 공항에 착륙하여 정예 부대를 격파하는 동안 미국 특수부대는 마두로를 4시간 만에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마치 버터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내듯이 쉽게 말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배제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입지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선례가 된 특별 군사작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매우 가혹한 신문 과정을 거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러시아의 남미에서의 비밀 작전,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지하 네트워크, 이 지역의 이란 세포들, 미국은 마두로를 재판에 세우기 위해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를 글로벌 경쟁자들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지식 은행으로 보고 있다. 지금 그 신문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차분한 소셜미디어 성명, 우리는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를 잡아 데려왔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교리의 선언입니다. 대리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 지원의 시대는 끝났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의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그들의 지도자들. 스페인어로 말하기. 오늘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 군용기의 화물칸에 실려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시기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개인적인 굴욕입니다. 그날 밤 중국 대표단이 카라카스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600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카라카스를 떠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작전이 시작된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제 큰 그림, 전략적 체크메이트 움직임에 집중해 봅시다. 왜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약한 비난만 하고 있을까요? 세계 대중에게 숨겨진 거대한 거래가 마쿠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트럼프는 푸틴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맞바꾸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은 동유럽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지만 서반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이 작전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나 체제 해제 측면에서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푸틴에 의해 일회용 졸로 희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군사 및 물류 소진과 중국의 대만 및 일본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져 4년 동안 북한의 탄약을 의존해온 러시아는 더 이상 대서양 건너 동맹국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단 30분 만에 완료한 정권 교체 작전과 4년 동안 완료하지 못한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의 대조는 러시아 군대의 위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어둠의 공백에 도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 중 하나로 주장되는 카라카스 상공의 러시아제 S-309M과 중국제 레이더가 왜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을까요? 스페인어로 말하기.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둘 다 동구권의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F-35와 전자전, EW, 능력이 작전 중에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디지털 코마 상태에 빠졌고 운영자들은 화면에서 정적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무서운 가능성은 큰 배신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대의 장군들이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스템을 종료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마두로가 그의 장군들에 의해 미국의 은쟁반에 올려져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지상에서의 미스터리는 왜곡 요소들입니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맡은 수백 명의 러시아 바그너 용병과 중국 군사 고문들이 카라카스에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델타 포스가 궁전에 들어갔을 때 바그너 병사들은 이미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군중 속에 섞이거나 안전 가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상황은 용병들의 충성이 첫 번째 미국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끝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용병들은 돈이 떨어졌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그만둡니다. 왜곡 요소의 경우 이것은 또한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는 첫 번째 배신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반면 균형 정책을 따르고 다극화 세계의 꿈에 투자하는 터키,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에게 이 사건은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힘을 사용하여 회색 지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업을 하고 서방과 잘 지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들은 명확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작전은 그러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서방 측에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는 군사 및 외교 경로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에너지 지정학에서 진정한 쓰나미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수년간 미국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에너지 잠재력은 제재와 러시아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워싱턴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어두운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높은 유가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1차원적 구조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다시 개방하고 수백만 배럴의 저렴한 석유로 세계 시장을 넘치게 하면 유가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배럴당 가격이 $10 떨어질 때마다 크렘린의 전쟁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모스크바는 에너지 협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금 조달하고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사용되면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석유조차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는 워싱턴의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여 생산 할당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크렘린의 물류 생명선을 말려버리는 전략적 질식 조치입니다. 푸틴이 그의 카리브해 동맹을 이루면서 모스크바의 경제적 안정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정학적 지진의 진앙지는 모스크바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괴는 베이징의 장기적인 배전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석유를 사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남쪽에서 포위하려는 중국의 계획의 주요 기지였다. 시진핑은 수년간 조용히 카리브해에 내려와 파나마 운하의 대체 경로를 계획하고 이 지역을 중국의 호수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1월 3일 밤 미라플로레스 궁전에 미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순간 중국의 $60억 투자와 10년간의 라틴 아메리카 노력이 증발했습니다. 도미노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파나마 운하를 우회하고 미국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중국의 대규모 운하 프로젝트는 이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물류 및 정치적 지원 없이 베이징이 이 지역에서 이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카리브해의 중국 항구는 더 이상 전략적 군사기지 후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버려진 크레인의 더미에 불과하게 될 운명입니다. 미국은 남쪽 측면의 붉은 포위를 단번에 뚫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북극 실크로드, 즉 북극해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북극 경로를 통해 운송하고 러시아와 함께 북극해에서 공동 지배를 확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천이 차단되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그 경로는 무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손실은 남반구뿐만 아니라 북쪽의 얼어붙은 바다에서도 중국의 야망을 녹였습니다. 베이징의 근북극 국가라는 주장은 그날 밤 카라카스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평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진핑은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을 바쁘게 만드는 분산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에 불을 끄는 동안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일으킨 집을 철거했습니다.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 같은 부호된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대만 해협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전은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을 최소 10년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류 능력, 정보 네트워크, 즉각적인 타격 능력은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여전히 세계 유일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모든 해군력과 전략적 초점을 중국 코앞의 태평양으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지연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용이 바다 건너 성을 잃으면서 자신의 집으로 원이 좁혀지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재앙적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울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난공불락의 방공벽과 기술적, 경제적 보장은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 달러 앞에서 종이탑처럼 무너졌습니다. 군사 체스판에서 왕은 조리 움직이기도 전에 체크메이트 당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매우 가혹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안전 보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작전으로 미국은 마두로를 전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안보 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미국은 세계 체스판을 뒤엎고 말판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카라카스에서 꺼진 불빛은 단지 정권의 종말을 알린 것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의 반응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거래를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중국에 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시진핑과 악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마두로는 떠나지만 석유는 계속 흐릅니다. 주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추출한 석유를 계속 구매할 것이며 그 대가로 베이징은 미국의 작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또한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의 중요성과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그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상황은 중국이 이념적 동맹이 아니라 실용적인 무역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듯이 4시간 만에 한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대만 해협에 대해 2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작전은 중국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면 중국도 대만이라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에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보여준 속도와 파괴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베이징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와 거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내 선을 넘으면 내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베네수엘라 작전이 대만에 대한 침공의 구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국 군사 능력이 얼마나 억제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시연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것이었다. 베이징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중국 시민들은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두로의 전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이는 시 주석에게 중국 정권의 국내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세부 사항이었다. 한편 유럽의 수도들과 도쿄는 충격에 빠져 있다. 트럼프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통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면 그는 나토 제5조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만 신경 쓰는 보스처럼 행동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를 마주하며 미국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마닐라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초점을 자국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로 옮기면 태평양에서 포위 정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가져가려 한다는 인식이 이 지역 국가들을 중국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상인 제공 모델은 전통적인 동맹을 서비스 구매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실험실이었고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질문은 다음은 누구인가? 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35년 전 또 다른 1월 3일에 미국은 같은 방법으로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그들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특히 파나마 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통행료 문제가 워싱턴의 레이더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운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낸 것은 더 이상 허세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그 거대한 섬은 미국이 한때 사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원에 관해서는 워싱턴이 주권의 개념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12월 3일에 보았습니다. 요컨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늘 밤 축하해야 합니다.
독재자는 사라졌고 수십 년간의 굶주림, 억압, 고통이 끝났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지만 세계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두로는 사라졌지만 민주주의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워싱턴 행정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핵시대의 규칙으로 멀로 독트린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이상 주권은 없고 자원 안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동맹은 없고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새로운 장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선언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소유권인가요? 에너지 제국인가? 타이베이와 키예프의 전례인가? 아니면 파나마와 그린란드의 미래인가?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 밤 석유는 물보다 싸고 주권은 석유보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한 시대가 끝나고 훨씬 더 복잡한 균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회원 90%.